안녕하세요. 서종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동대문구 무형유산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오늘의 강의의 핵심은 무형유산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와 함께 동대문구에는 어떤 무형유산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무형유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무형유산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나 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핵심은 지역문화라는 범주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작업에 있어서의 그 무형이라는 단어를 꼭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문화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실물이 보이는 어떤 유형문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동대문구를 봤을 때는 어떤 동대문이나 시장의 어떤 그런 유형의 형태들이 남아있는 게 이제 유형의 문화유산이고요. 무형이라는 건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옛날 이야기, 뭐 속담, 어떤 할머니의 기억에 있는 뭐 민요, 뭐 노랫가락, 어찌됐든 뭐 어떤 지역에서 행해지는 당제, 뭐 이런 의뢰들을 다 무형유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무형유산이 예전에는 전통의 어떤 키워드를 두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이어져 왔는데, 이 과정에서의 무형유산의 관심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동대문구에만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은 어떤 지자체나 어느 지자체에서도 그 이전, 예를 들면 10여 년, 15년, 20년 전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나치게 우리가 뭐 유형, 뭐 왕, 귀족 이런 문화들에게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할머니의 머릿속에 있는 옛날 이야기, 뭐 노랫가락,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등한시했다는 게 지금까지 흐름인데, 재미나는 건 이제 1900년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화가 시작되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이 과정에서는 유형문화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유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서서히 보인다는 거죠.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핵심은 다양한 자료들을 유형으로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고, 자연스럽게 무형이라는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강릉 단오제라는 곳을 들여다봐도, 강릉 단오제는 어떤 단오라는 어떤 세시풍동 명절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축제로 이렇게 키워내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동대문구 지역에서 행해지는 뭐 선농단, 선농제 역시 선농단이라는 자체는 유형의 자료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행해지는 무형유산인 선농제는 상당히 지역 축제화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선농단 근처에 뭐 복합문화공간이 만들어서 전시관이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엔 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가치가 계속해서 그렇게 증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대문구라는 지역, 특히 이제 도시라는 지역과 무형유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는 충분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아니, 우리 도심 지역에 무형이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습니다. 무형이라는 건 사람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해지는 다양한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가 도시지역이라고 해도 결국에 이 무형유산들이 구석구석에 있었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시화와 산업화를 겪으면서 지나치게 우리가 이런 자료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이지, 동대문구에도 이런 무형유산이 상당히 많았다는 게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연구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동대문구에 그 무형유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이 부족한 탓에 관련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 맥락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면서 무형유산, 특히 동대문구 우리 지역에 어떤 무형유산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무형유산을 우리가 더 발굴해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동대문 문화원과 함께 이런 강의를 준비하는 이유는 동대문구에서 얼마 전에 국가 무형문화유산원에서 무형도시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동대문구의 무형유산적인 요소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떤 서울시 안에서 동대문구에서 무형유산 도시 사업을 가져왔다는 건 그만큼 동대문구가 무형유산과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무형유산이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아까 배경을 설명해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네스코라는 단체에서 이런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의 문화헌장에 보면 이제 무형유산에 대한 개념이나 특징, 범주들을 나름대로 정립을 해놨습니다. 유네스코에서의 어떤 무형유산의 개념을 설명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바로 전통성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 지역의 무형유산 중에 전통성을 담보하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유네스코에서도 이 전통성, 즉 아주 오래된 그 지역의 문화에 무형유산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또 하나는 공동체성입니다. 사람들이 한 개인이 무형유산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유네스코에서는 개인의 어떤 가치를 두기보다는 여러 사람들, 동대문구 주민들이 예를 들면 개나 어찌되든 품앗이를 통해서 행해졌던 무형유산들까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도 개인이지만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무형유산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네스코에는 그런 부분에 아주 매우 중요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분은 그 무형유산이 문화유산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무형이라는 것이 할머니 옛 이야기를 그냥 치부하는 거에 머물러 있는데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나 국가기관에서도 이 문화유산이라는 단어를 합칠 정도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네스코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 무형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심은 아주 중요한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역의 특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형유산이라는 것의 안에는요, 단순히 그 지역의 어떤 자연 환경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질, 생각, 어떤 문화적 패턴,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집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마을 당제가 많다고 쳐도 동대문구에 있는 저번에 설명했던 이문동 산신제나 이런 당제들을 보면 동대문구만의 무형유산, 아까 말씀드린 유산의 특징들이 내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이 무형유산에 관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관광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요즘 지역에서의 가장 이슈는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해서 외지인들을 많이 오게 하는 어떤 기폭제나 어떤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대문구 지역도 서서히 그런 문화유산에 관심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전국 단위에서 행해지는 축제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부평이나 강릉인데요. 거기에서는 무형유산 야행을 한다든지 무형문화 축제를 펼쳐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을 불러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동대문에도요, 상당히 그런 요소들이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생각보다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굴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대문구는 그런 맥락에서 무형문화재단에서의 봤을 때는 보고이자 커다란 문화강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유네스코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보면 유네스코에서 명시한 무형유산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아까 말씀드린 전통, 즉 세대와의 계승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아버지한테 알려주신 게 아버지를 거쳐서 저한테 물려받는 어떤 그런 전통성을 담보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고착화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발전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그 지속성의 흐름, 그건 결국엔 개인에 의해서도 진행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의 어떤 중심 측에 의해서 이어져 오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형유산은 옛날 거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문화 다양성 시대에 맞춰서 활용되고 개발되고 다양한 관광상품화로 만들어지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결국엔 그런 가치들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무형유산에 이렇게 올인하고 집중하게 된 어떠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형유산이라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장 또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은 왜 지역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무형유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잘 보시면 동대문구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유산이 몇 개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특히 이제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소개된 무형유산 중에 저는 동대문구에 예를 들면 설렁탕이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설렁탕이라는 음식은 지금 우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그냥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인데, 근데 아시겠지만 설렁탕의 기원은 선농단, 특히 선농제에서의 어떤 유래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설렁탕이 동대문구의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무형유산들이 생각보다 적다 보니까 동대문구는 지금까지 설렁탕에만 너무 무형유산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설렁탕이라는 음식 자체 하나가 결국엔 동대문구의 문화적인 특징이나 정체성, 지역의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화에서 이 보이지 않는 무형유산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발굴해내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유산이 동대문구에는 상당히 풍부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가치들을 주목하지 못한 것들은 지나치게 설렁탕이나 선농제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맥락도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같이 저랑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무형유산에 좀 아까 그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전통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전통이 무엇이냐, 요즘 원조가 무엇이냐고 막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세대와 세대 간의 계승을 이야기하듯이 전통이라는 게 지금 시대에서는 상당히 좀 범주가 협소되고 좀 좁혀지는 양상은 있지만 무형유산의 가치에 있어서의 주목하는 특징은 바로 전통성입니다. 즉 오늘 이 시간에 만들어낸 문화도 중요하지만 무형유산 같은 경우는 앞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문화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동대문구에는 설렁탕 말고 주민들이 설렁탕 말고 다른 건 안 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요즘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동대문구 사람들이 음식 중에 설렁탕만 있었을만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다른 음식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나치게 무형유산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좁혀서 볼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것들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무형유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7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치를 활용하라고 지시를 소개를 하고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에서 보면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것들이 무형유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을 보는데, 거기에서 말씀드린 전통이라는 맥락은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대문구라는 도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토박이하고 개념하고 맞물려 있는데, 토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크게 3대 정도를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면 저 할아버지, 아버지, 저까지 해서 3대가 한 공간에 산다는 게 이제 토박이의 개념인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전통이라는 게 채 100년 가까이 돼야 된다는 건데, 눈여겨보시면 동대문구나 서울 지역에 토박이가 얼마나 있는지도 아마 여러분들 다른 지역에 달리 많지는 않을 거고, 전통성을 담보하는 어떤 무형유산들이 생각보다는 또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의 폭을 좀 더 여러분들 좀 이게 좁히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세대 정도의 어떤 내려오는 어떤 무형유산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형유산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바로 지역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지역의 속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의 자료에도 지역의 속살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무형유산이라는 건 워낙 다양한데 이 다양한 요소들을
모으다 보면 결국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동대문구의 속사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편적인 자료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동대문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특히 문화, 역사적 특징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무형유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동대문구는 충분한 무형유산 도시로서의 어떤 가치나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계속 강조하는 부분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이 약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지금 무형유산에서의 범주는 크게 7가지로 설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전통적 공연과 예술이고요. 두 번째는 공예, 미술 등에 관한 기술입니다. 전통 기술. 예를 들면 갓바치,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한의학이죠. 여기 세 번째는 한의학,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지식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 동대문구에 여러분들 용두동이나 제계동에 가시면 뭐가 있죠? 맞습니다. 시장이 있죠. 거기에 보면 한의학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자료에 대한 가치는 별로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무형유산의 범주의 7가지 중에 세 번째가 바로 한의학, 농경, 어로입니다. 또 보세요. 농경, 선농재로 또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세 번째 범주고요. 네 번째는 아까 제가 옛날 지식, 이야기 이런 것, 구전, 전통 및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아까 말했던 속담이나 이런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민요 같은 걸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 의식주입니다. 선농제의 아까 설렁탕을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생활 간습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데 결국엔 옷이라는 것들은 문화적으로 특징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성을. 다만 음식이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을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무형유산으로서 한번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여섯 번째 동대문구에 많이 남아있는 민간신앙, 즉 사회적 의식입니다. 특히 이제 민간신앙이라는 건 아까 동대문구 당제 편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인문동, 단신제, 해기동, 뭐 희경동에서 벌어지는 마을 축 제사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요소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이 이거 말고도 많다는 거죠. 자, 일곱 번째는 전통적 놀이와 축제 및 기예 무예입니다. 뭐 기예는 뭐 아시겠지만 뭐 마술소 같은 것도 보여드리는 거고 무예는 뭐 택견이나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찌됐든 무형유산, 특히 국가와 유네스코에서 지정해주는 범주는 총 7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 지식, 그 다음에 한의학, 농경어로, 네 번째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 그 다음에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범주는 좀 머리에 좀 이렇게 넣으시고 뒤에 이제 제가 동대문구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무형유산을 이야기할 때 그때 한번 매칭을 좀 해시면 도움이 좀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제 강의 자료 중에 이제 그 사진들을 좀 몇 가지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는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어떤 줄다리기들 지정문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이런 요소들이 유네스코에서 권장하는 사진들을 좀 첨부해놨으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무형유산에 대한 개념은 좀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과연 동대문구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걸 넣어놨냐면 무형유산의 핵심은 결국엔 그거라는 거죠. 지역성에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과 무형유산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형유산을 이해하고 뭐 어찌됐든 연구하고 분석할 때의 핵심은 왜 동대문구 지역에서 이런 무형유산이 있었는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무형유산을 공부하시기 전에는 이해하시기 전에 앞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동대문구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대문구의 이야기를 좀 설명해드리면, 동대문구는 다 아시겠지만 사대문 밖에 지어가는 대표적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동대문이라는 자체가 어찌됐든 오랫동안 우리 지역을 대표한 정체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동대문구는 거기에 있구나. 예를 들면 뭐 서울시에 중구가 있습니다. 중구가 있구나. 예를 들면 서울에 뭐 도봉구가 있습니다. 도봉산 밑에 있구나. 이런 것처럼 동대문구는 결국엔 동대문이라는 지역 공간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형유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핵심인 거죠. 그걸 토대로 몇 가지 무형유산을 충분히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겠고, 그런 유산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동대문구 자료 중에서 저는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조선시대, 앞선 시대도 중요하지만 저는 동대문에 전차가 생겨났다는 거고, 처음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1운동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서 결집해서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동대문구의 지역에 대한 팽창 과정이죠. 예를 들면 동대문구는 원래 경기도 고양군에 속해 있었다가 뭐 몇 개, 지금 우리가 이제 전농동 뭐 이런 어떤 동으로 만드는 있는 지역들 상당수가 그 당시에는 전동리, 답심리, 마을의 소소한 마을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동대문구의 도심지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도시의 평창 과정에서, 발전 과정에서 어떤 무형유산들을 같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좀 길러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동대문구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환경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유산을 이해하는 거거나 고민할 때 지역의 어떤 자연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구성하고 지역의 문화 정체성이나 지역의 특성을 담보로 할 때 지역의 어떤 자연환경들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하천으로는 산으로는 천정산, 천장산, 배봉산을 비롯해서 하천으로는 청계천, 중랑천 같이 이런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무형유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동대문구의 무형유산 쪽에서 봤을 때 선농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선농제 자체는 국왕 중심의 어떤 의례이긴 하지만 좀 더 그걸 달리 보면 이 동대문 지역은 산도 있고 천도 있었지만 어떤 농업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메카였을 가능성도 한번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아마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많이 살았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로 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사람들이 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대문인 구라는 상징성에서 염두에 보면 사대문 바로 밖이기 때문에 사대문 안을 들어가거나 밖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어우러지는 문화가 아주 오래전부터 동대문구에는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건 아까 설명해둔 전차 등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3.1운동 당시에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이야기의 어떤 모습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뿌리 깊은 나무에 이제 나오는 자료이긴 한데요. 거기에는 이건 이 책은 1980년대 나온 빛깔이 있는 좋은 책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에는 동대문구에는 뭘로 표현되냐면 버드나무가 아주 울창했던 동대문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어떤 그런 문화들이 쫙 펼쳐져 있다는 거 보면 충분히 이제 그런 어떤 문화들도 다양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해방을 전후로 해서 도시 발전 과정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용산이나 어떤 중구에 있던 어떤 미군기지나 일제시대 어떤 상가들이 어떤 중구 지역이나 용산구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동대문 쪽으로 몰려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식으로 옮겨가는 이야기도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청량리역을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가겠냐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도시가 팽창하면서 중랑천변에
천막을 치고 살았던 해방 이후의 어떤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업 활동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것들이 있더만요. 역공장, 그 다음에 과자 공장, 그 다음에 염색 공장들을 그 천막총뿐만 아니라 동대문구의 주민들의 다양한 직업군들도 충분히 무형유산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1980년대 이제 도시가 엄청 편창하는 그 과정에서 이 무렵만 해도 동대문구가 서울을 대표하는 핵심 도시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랑구가 이제 동대문구에서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대문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들이 주민들이 거주했었던 곳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서울 토박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사람들이 대거 몰려오는데 동대문구는 좀 청량리 여기 생겨나면서 재밌는 건 강원도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저쪽 영동선 쪽으로 가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가 됐냐면 1987년도 이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동대문구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서울의 그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소변이나 대변을 보면 똥의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이 이게 배출되는 양이 서울시의 6분의 1이 동대문구에서 나왔다고 하는 기록들을 보이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대문구에 살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동대문구는 제 개인적으로 무형유산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좀 보면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오랜 전통적으로 가져오는 무형유산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해방, 일제강점기, 전차, 뭐 이런 이주 과정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무형유산들도 의외로 많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렁탕처럼 오랜 전통을 담보로 하는 음식도 있었겠지만 동대문구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문화들이 만들면 짬뽕이 된 문화 중에서 동대문구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무형유산들이 꽤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동대문구 무형유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대문구가 경동시장, 뭐 예를 들면 건제시장, 뭐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어떤 약재들 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시장 이런 것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땔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경기도 지금 이제 경기도 양주 지역이나 뭐 구리 이쪽 의정부 이쪽 주민들 산을 내서 땔감을 지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집결지가 바로 동대문입니다. 올 때 우말차에 싣고 오는 사람, 뭐 지게에다가 나무를 싣고 오는 사람, 뭐 등등등 많지만 그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동대문구에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무형유산이라는 건 사람들의 활동 과정에서 무형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대문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래 전통적인 내려온 어떤 설렁탕과 같은 무형유산도 있었고 강국 가치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오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 무형유산들이 충분히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맥락들을 일단 잘 이해 좀 해주시고 이제 다음에서 이제 동대문구의 어떤 무형유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아쉬운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시간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